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채택됐습니다. 곧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걸쳐서 법무부 장관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향후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국회 법사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은 결국은 청문 보고서 채택 불참했네요. 네, 오늘 의원분들이 안 들어오셨습니다. 예.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불참하거나 청문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음대로 막 임명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임명권자가 그런 부담감은 없을까요, 혹시? 근데 사실 이번에 인사청문회 하면서 야당이 굉장히 거세게 공격을 할 것이다.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는 됐지만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한 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왔던 인사 관련된 7대 기준이나 이런 거에 저촉되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큰 것 한 방 없었다. 이거는 언론들도 다 동의하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동의를 안 해준 것은 정쟁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크게 어떤 문제될 만한 것들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도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야당에서 빼놓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찬성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나름대로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이 오늘 재가를 했고 내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 중 하나가 김학의 출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 박 후보자가 공수처로 이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공수처에서 다뤄볼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그 현행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을 보면요. 검사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공수처로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야당 의원분들이 김학의 출국 금지에 대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이 법에 있는 이첩 의무 조항 이걸 지켜야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 수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질문을 드렸고 박범계 후보자는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겁니다. 검사가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맞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오늘은 또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거든요. 한쪽에서는 이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어떤 보복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 이제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김학의 전 차관의 이제 출국 금지가 절차를 위배한 것이냐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근데 이제 야당이나 아니면 지금 검찰도 이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더 세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내사사건 수리가 가능하고, 내사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창 이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이모 검사의 경우에 검사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파견 나가 있는 상태였고 그렇다면 이제 내사 사건으로 수리가 가능하고 또 출국금지에 대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태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따르면 사실 이 사건의 우선 관할권은 공수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지금
공수처가 처장은 임명됐지만 이후 후속 인사나 이런 것도 진행되지 않아 수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국 이첩이 돼야 되는데 마치 지금 어떤 이첩되기 전에 뭔가 결론을 보겠다라는 식으로 수사를 굉장히 속도 내서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신임 공수처장이 청문회장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게 지금 다 조직이 꾸려지기 전에 이걸 끝내려고 한다 이런 의혹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근데 그런 느낌을 좀 받죠. 굉장히 예. 그 속도를 내서 하고 있고 수사팀도 뭐 크게 확대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좀 빨리 뭔가 좀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관련해서 지금 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한 사람이 검사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보도 봤을 나오더라고요. 예. 제보한 사람이 검사인데 검사를 공익 제보자로 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뭐 언론에 제보한 게 아니고 또 야당에 제보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은 여기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사실관계가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 신고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유출된 자료가 굉장히 민감한 수사 관련된 기록이었고, 그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정당 쪽에 이제 제공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익 신고자가 평가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아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사실관계는 좀 확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뭐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고 이제 박범계 신임 장관이 내일 일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작년 한 해 계속해서 이 논쟁과 논란을 일으켰던 검찰과 이제 법무부의 갈등, 또 검찰 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 사건으로 계속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자체도 뭐 당이나 또 청이나 부담이 될 텐데요. 사실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어떤 잡음이 나거나 또는 소란스러워지더라도요. 그런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은 좀 계속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박범계 장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움직이거나 또는 신중하게 좀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스타일 자체가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 개혁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습니다마는 당 내에서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추 장관이 총대를 메고 개혁에 앞장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야당과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해서 언론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본인으로서는 장관을 역임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나 이미지는 타격을 받은 것도 또 사실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까? 당분간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당에서 얘기가 나온다거나 또는 추미애 장관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문제도 좀 여쭤보죠.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게 아마 이 발의를 했고 이제 문제는 표결도 남았고 할 텐데 의총에서 이게 당론으로 모아지겠느냐 여기에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의총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종 결론은 내일 나게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의총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선거 유불리를 따졌을 때는 만약에 탄핵하면은 선거에 좀 불리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선거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민생이나 방역 쪽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법관 탄핵이 큰 논점 또는 논쟁거리가 되면서
그런 어떤 당의 집중을 방해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미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위헌적 행위를 한 것임이 분명해진 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당의 의사만 모여진다면 그렇게 시간을 길게 끌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의 어떤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 만약 탄핵을 결심하게 되면 당에서 네. 지금 그 관련 판사들이 사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2월 달 안에는 탄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네,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임시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합의된 일정들이 있어서요. 예. 당의 이제 의사만 모이면은 그 말씀하셨던 2월 말 전에 탄핵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당에서는 어쨌든 뭐 선거의 윤리를 떠나서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국회의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뭐 길게 뭐 끌고 갈 문제도 아니고 동시에 지금 대상이 되는 판사들이 법원에 의해서 이미 위헌적 행위를 했다라고 그 판결문에 적시된 판사들이라서 크게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벌금 8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당선 무효 위기는 벗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제 뭐 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좀 의아한 판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재산 신고 누락된 액수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예. 그 해명 자체가 뭐 잊어먹고 있었다 예. 뭐 이런 취지의 해명이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좀 바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것은 뭐 항소심 가고 또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으니까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조수진 의원의 판결보다도 사실은 더 논란과 논쟁을 낳았던 게 조수진 의원의 그 SNS상 글이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을 향해서 왕자 낳은 후궁보다 더 대우받고 있다 이런 식의 글을 적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발언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조수진 의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방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재산 신고 누락 등등 사실 좀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분이 이제 어떻게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받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일을 특히 이제 계기로 좀 많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 혹은 부적절 넘어서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는 것을 다들 공감할 텐데. 예, 심지어 야당에서도 뭐 사과해야 되는 것 예.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수진 의원이 지금 이 시각까지 사과를 않고 있거든요.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고민정 의원을 더 탓하는 글을 또 올려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예, 뭐 총선 때도 똑같은 발언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 네. 그 의원직 사퇴는 지금 분위기로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뭐 윤리심판위원회라도 제소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윤리위 제소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예. 오늘 보니까 이제 그 고민정 의원이 개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명예훼손.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보죠. 의원님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이라는 공짜 노동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합의 6일 만인 오늘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죠. 김태환 전국 택배연대 노조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방송에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다 합의가 노조와 사간에 합의를 했고 그리고 아마 이 합의는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었는데 갑자기 총파업을 선언하게 된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예. 정말 이렇게 드디어 이제 28년 만에 저희가 분류 작업 공짜 노동에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이제 정말 기쁜 마음을 이제 가졌었는데 예. 막상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월요일 날 이제 지난주 이제 주말께죠. 설 앞두고 그런 분류 작업 인력을 어느 시기에 이제 늘 거냐 이런 걸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택배사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돌아온 답이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 분류 당분 너희가 계속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동시다발 전국적으로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모든 택배회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네. 그럼 언제부터 본인들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했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생활물류법이 시행되고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택배비 인상 문제가 같이 합의가 돼야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 뭐 언제라고 특정하지도 않아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지금 그 분류 작업 같은 경우에는 만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혹시 그 택배 기사에게 수수료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이야기도 그러면은 다 없는 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과로사를 막고자 이제 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설 대목을 앞두고 이 가장 핵심적 문제인 분류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던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류 작업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존재하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을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택배사들이 그걸 강제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한 그 준하는 이제 뭐 수수료를 예. 이제 그 같이 지급해야 된다. 뭐 예.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시행 시기를 자기들이 뭐 택배비 인상할 때쯤 돼서 차후에 고민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이런 내용이 다 그 무시돼 버린 거죠. 근데 지난번 합의하기 전에 원래 노조에서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에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명절 전에 어떤 네. 해결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파업하겠다 이런 얘기였고 택배회사들이 맞습니다. 그 당연히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럼 지금은 말을 바꿨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이미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됐을 때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발표가 있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과로사가 과로사와 이제 쓰러지는 분들이 계속 발생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사회적 그 논의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제 이랬던 거고 서로 오면 더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류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 방안을 이제 이번에 합의를 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뒤집은 거죠. 총파업을 다시 예고했을 때 사측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네,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네. 택배 기사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화도 많이 났겠네요? 네, 그렇죠. 그 택배 기사들 현장 지금 분위기들이 굉장히 이제 격앙돼 있고 예.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이제 국민들과 이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거다 이렇게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죠. 성토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에 이제 택배사들의 영업이익이 천문학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조건에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쓰러지고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정말 재벌 택배사들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파업 그러면? 네. 지금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것이 다음 주부터가 저희가 이제 설 특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미 이제 이번 주부터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설 대목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라도 최대한 이 문제가 빠르게 정돈이 돼야 그나마 택배
노동자들의 이제 과로사 문제를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한 거고, 최대한 빨리 끝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경제지 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 택배가 또 파업한다 이렇게 이 사측이 약속을 어긴 거는 쓰지 않고 이 택배 노조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좀 안타깝네요. 자, 설 명절을 앞두고 어쨌든 총파업을 결심하게 돼서 국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파업을 선포하신 지금 심정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대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택배 노동자들이 정말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국민들께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살기 위한 선택이니까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드리는 이런 심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 안암의인의 이제 재벌 택배사들을 함께 같이 심판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과로사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되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기성 언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댓글란에는 다들 택배기사님들 응원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환 전국 택배연대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YTN 이동현 뉴스 정면성 2부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주된 이유는 IM 성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때문인데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IM 성교회라든지 IM 국제학교, TCS 국제학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증 풀어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현주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 이현주입니다. 예, 일단 지금 IM 성교회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비인가 교육시설이라고 합니다만 300여 명의 확진자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유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IM 성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IM 성교회는요. 대표인 마이클 조라고 하는 사람이 2010년에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 본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교리와 그리고 그러니까 신앙이죠. 신앙과 영어를 결합시켜서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무섭게 성장했는데요. 그 성장하는 시기가 2019년, 2020년을 넘으면서 무섭게 성장했더라고요. 예. 그 어린 학생들을 비인가 시설에서 이렇게 교육시키는데 성교를 목적으로 또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네. 물론 무료는 아니고 그 학생들로부터 돈은 받고요. 수업료식으로. 네. 근데 뭐 소속 교단이 어디냐 이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 혹은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이 부분에도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많던데 확인하신 바 있으십니까? 예, 교단이나 목사 안수 그런 것들은 확인된 바가 없고요. 예. 그리고 특정 교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방역 지침의 어떤 사각지대가 더더욱 생겨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더 그럴 텐데요. 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뭐 전국에 걸쳐서 다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네, 규모가 전국적으로 좀 퍼져 있고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미 그 안에서 IM 성교회 이제 내부 홈페이지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전국 예. 25개 교회에서 TCS 국제학교 등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작년도 그 2020년도에도 캠프가 진행이 됐는데 뭐 2,000명이 모였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뭐 발표했습니다. 예.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규모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걸 한번 살펴보면 신천지 발이 있었고요. 또 정강훈 목사의 8.15 집회 발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주 선교센터 발이 있었고 이번에 또 IM 선교회 발이 있었고 이렇게 돼서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개신교계에 대한 혐오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걸 국장님 비롯한 또 의식 있는 교인들을 상당히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래 이제 교회가 매우 이제 혐오나 배제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 신앙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는가? 또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범주를 어디까지로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혹은 일반적인 보통의 교회들도 다 같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와 그렇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좀 구분되어져서 이야기되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뭐 시민사회 속에서 동일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좀 보입니다. 예. 제가 아까 신천지 또 BTJ 또 정강훈 목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IM 선교회까지 교회 내에서도 좀 약간 문제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집단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봐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팬데믹 초기에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부정할 수 없고요. 그러나 여러 차례 위기를 지나면서 교회 내부에서도 많은 의식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예. 그럼에도 위기의 원인이 교회와 신앙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교회 내부적으로도 처절한 반성이 다시 한 번 더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역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또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그럼 IM 선교회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비인가 학교라고 하기 때문에 학력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 뭐 학력 인증제가 이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가운데서 이제 보면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학력을 인정받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 인정이 안 되니까는 따로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커리큘럼도 일반 중고등학교하고 다를 테고요. 예, 또 학비도 꽤 비싸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학생들 이 비인가 시설에 보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시민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적인 물결 가운데 무한 경쟁과 서열화에 대한 이런 가치가 교육 시스템 안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위 그룹에 대한 도약을 추구하는 가치가 팽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에서 밀리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사회 구조를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가치들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애와 연대의 가치로 좀 전환하고 시민사회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확보하는 일들을 또 그런 포용과 신뢰, 공동체적 소양을 갖추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예. 신앙이라는 것도 여전히 그런 경쟁하고 그리고 서열화시키는 그런 신앙의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면서 예. 그렇게 일반 사회의 가치에 매몰된 그 신앙이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위기를 촉발시키는 또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잘못된 교육열 또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서 배운 걸 기초로 해서 외국 유학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내부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자녀를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또 좋은 대학으로 또 연계를 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또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니까 유학 준비할 땐 더 도움이 될 테고 말이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SAT나 IELTS를 이미 미리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통해서 외국계 그 대학에서 인준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미리서부터 준비하는 과정들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학비도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입학 비용이 300만 원 그리고 네. 한 달에 또 한 80여만 원 정도 따로 내더라고요. 예, 높은 비용이 있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은 선교 목적이 아니고 또 돈을 좀 벌려고 하는 목적이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 이 대안학교의 시작부터 모든 것이 다 부정돼야 하고 또 지금 대안학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예. 또 결국 다 돈을 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경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보다는 오히려 부패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이나 단체나 나름대로의 서사가 존재하는데 그런 서사 속에서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였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포장된 재료를 가지고 장사꾼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 아닌가. 아하, 이렇게 나중에 예. 그 BTJ 열방센터의 경우에는 뭐 핸드폰을 꺼놓고 나타나지도 않기도 하고 또 협조하지 않기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IM 선교회 측에서는 사과하고 방역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잘 지키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교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분이 어떤 그런 정치적 목적이나 아니면 그 이단적 사설에 어떤 심취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단지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모임들을 본인들 안에서 진행해 왔는데 이게 괜찮았던 거죠. 이게 예. 나름대로 방역에 루틴이 생겼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과거 이렇게 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하고 오히려 방역에 대한 지침들을 느슨하게 여기고 이랬던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비화되는 일들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아까 제가 뭐 개신교 회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거나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개신교에 대해서 더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뭐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제가 뭐 따로 여기서 뭐 여쭙지는 않을 거고요. 네. 앞으로 그러면은 뭐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게 의식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을까 이 방법론을 좀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좀 시민성을 포기하더라도 종교인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신앙을 경쟁적으로 하는 교회 문화.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코로나 위험 가운데서도 방역 지침을 지키기보다는 그저 이 위기를 또 이 위험을 극복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과 교단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강한 개인 리더십으로 운영되는 모임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게 예. BTJ나 이번에 뭐 IM 선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개인의 강한 리더십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과 요구를 통해서 그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조금 각성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접근에 대한 방향도 어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특정한 부류에서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갖는 신앙심이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모든 곳이 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현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이어갑니다.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여보세요? 김태환 기자님? 네, 연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교회개혁 실천하는데 이현주 사무국장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교회발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이게 300명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잘하면 200명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됐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 다시 500명대로 올라갔고요. 지금 실시간 지금 6시 40분인데 오후 이 시간에도 어제보다 44명이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면 오늘도 500명대를 넘기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안타깝네요.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 먼저 짧게 짚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9명 늘어서 누적 76,4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516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43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20명, 경기 13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이 274명이고요.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112명, 부산 31명, 경남 20명, 그리고 강원 18명 등 총 242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지역 발생 확진자 역시 이달 17일 이후 열흘 만에 500명대를 기록을 했고요.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매일 나오고 있는데 대전, 속초, 어제는 광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또 오늘 가능성도 있습니까, 나올? 일단은 방역당국이 현재 전국의 20개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어서요.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많이 안타깝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죠. 조수진 네.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 의원을 저격하면서요.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산 권력의 힘을 얻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조수진 의원이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고 조를 넘고 시대에 남을 망언이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당연히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도 혹시 취재해봤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조수진 의원은 사과를 아직 안 하고 있죠. 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요, 글을 올리긴 했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 글쎄요. 이건 조금 심한 언어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사과를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좀 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또 전국 열어붙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기소했네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문제 삼은 건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녹취록만 들어봤을 때는 이렇게 읽힐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말을 좀 듣기도 했는데 예. 이 사건 이제 법세련에서 고발을 했고요. 검찰이 기소한 시민단체에서 사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최근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수사팀입니다. 예. 그럼 이런 거네요. 최강욱 대표가 SNS에 쓴 글 녹취록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녹취록을 풀어 들으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건데 검찰 측 입장은 어쨌든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강욱 의원 또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사건으로?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십 확인서를 줬다는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내일 선고입니다. 내일 선고고요. 네. 최강욱 대표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 네, 최강욱 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는 보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에 대한 꼼꼼한 대처처럼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대표 입장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게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해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네요. 네,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데요. 택시기사는 당시에 이제 이용구 차관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경찰도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 차관을 봐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또한 법세련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예. 법세련에서 고발하고 혹은 사시존치 모임에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힌 것 같은데 경찰 방침 있고 나서 검찰이 그냥 압수수색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네.
일단은 그 검찰이 이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 작년에 이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사건과 관련한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사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둘러싸고 검경 간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기싸움이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검찰이 기싸움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어쨌든 그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7시간 동안에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은 압수수색이 끝난 상태고 경찰 관계자는 검찰 측에 사전에 당시 사건 관련 기록 일부를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또 어떤 문건들이 확보가 됐는지 이것은 검찰 조사를 하면 나올 테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91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오늘 이임식이 있었죠? 네, 오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이임식에서도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마지막까지 강조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된 검찰 개혁이고요. 그동안 이뤄낸 법 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등 검찰 개혁을 완결 지어야 한다. 그리고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 문화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추 장관은 여태까지 1년간 해왔던 성과들을 좀 꼽았는데요. 일단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여성, 아동 대상 범죄 엄정 대응, 고위험 범죄자 집중관리감독체계 확립, 그리고 대체복무제 최초 시행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사찰 의혹과 검언유착 수사 등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권 지휘를 하는 등 검찰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의 이런 이임사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서는 자화자찬이었다 이렇게 깎아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 어쨌든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업적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또 이임사에서 그 검찰 조직을 조금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도 했네요. 결국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당신들 아니냐 이런 뜻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을 남기는 말도 했는데요. 사실 그 취임할 당시에도 줄탁동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개혁을 하는 것과 내부에서 개혁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 검사들 내부에서 그런 어떤 열정을 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남기긴 했습니다. 예. 법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 장관이 이제 물러나는 것이고 새로운 장관을 내일부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도 뒤숭숭하기도 할 것 같고 또 기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박상기 전 장관까지 이어져 왔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에서도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측면 승부.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중앙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 덕분에 저희 집콕 운동 영상 조회수가 약 12배 이상 급상승한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예, 밥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뉴스 앵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최영진 아나운서 요즘 라디오뿐만 아니고 TV에서도 또 활약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YTN TV에서 앵커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만 나오는 것보다
예. 그 화면에서 얼굴이랑 같이 나오니까 더 좋던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화면에서 제 얼굴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라디오 하지 네. 말고 글로 가세요, 그냥 TV로. 아, 그래도 라디오를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1068님, 오늘도 스포츠 측면 승부 전화 연결인가요? 귀만 즐거워요. 눈도 즐거고 싶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줬는데. 아,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에 스포츠 측면 승부 할 때는 저 스튜디오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이게 조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그때는 아마 예. 가능하지 싶어서 좀 모두들 방역에 또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뭐 그 출연료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도 스튜디오를 얼른 나가야 됩니다. 지금 집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 이게 전화 연결하면 출연료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 텐데. 아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많이 예. 줄어요. 예. 들어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 YTN 라디오 경영진에서 일부러 네. 전화 연결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저희가 뭐 최영진 아나운서나 저나 이제 얼굴을 비춰야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이제 유튜브나 어떤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채널로 더 많이 와주시거든요. 그럼요. 그런 예. 부분을 조금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날씨가 이제 뭐 내일은 다시 비가 오고 조금 추워진다고 합니다만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 운동을 좀 하십니까? 예, 운동을 아무래도 좀 헬스장이나 이제 실내 체육 시설이 풀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 취미로 하고 있던 스포츠 클라이밍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실내에서? 예, 맞습니다. 실내에서. 그것도 9시까지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9시까지밖에 못하고 이제 평수에 따라서 그 실내 크기에 따라서 인원수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실내 운동을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스포츠 클라이밍 하려면 악력이라든가 그 팔의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전완근의 힘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이제 손가락, 손끝으로 이제 잡아당기는 동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힘이 많이 쓰이죠.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최영진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안 해요. 예, TV에 봤을 때도 전혀 안 하게 보였어요. 예. 요즘 집에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TV도 나오시는데. 예, 이제 좀 날 풀리면 해야죠. 예, 그 젊었을 때 체중 관리, 특히 이 지방 배 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이 먹고 빼려면 안 빠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구 축구 소식이 있는데 먼저 축구 이야기부터 해보죠.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오전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정몽규 회장의 3선 임기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임원진을 꾸렸다면서요? 예. 지금 뒤에 김병지 그 위원의 전화 연결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요, 여성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예. 부회장 6명과 분과위원장 5명, 이사진 11명 등 22명의 임원을 오늘 선출을 했는데, 예. 홍은아, 이 국제 심판 출신입니다, 여성. 그, 홍은아 이대 교수가 첫 여자 부회장이 됐고요. 예. 특히 그 축구 매니아 신하영 아나운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여자 축구 역사상 첫 월드컵 골을 터뜨린 김진희 경기 감독관이 이번에 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사로? 예. 이게 사실 피파가 지난 12월에 여자 선수 출산 휴가 제도를 승인을 했어요. 예. 최소 14주를 유급을 줍니다. 예. 세계적인 그런 축구의 추세가 여성 중심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한축구협회도 그에 맞춰서 좀 궤를 같이 했다. 여자 축구의 저변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게 좀 담겨 있고요. 예. 김병지 사단법인 한국축구대표 이사장을 또 부회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뭐 그야말로 레전드 기록과 꽁지머리, 뭐 골 넣는 골키퍼, 드리블러 등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인데요. 특히 41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회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예. 선수 출신으로 부회장까지 올랐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김병지 부회장의 장점 무엇일까요? 예, 우선은 뭐 유튜브 구독자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그 유튜브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김병지 부회장의 장점이 이 유튜브에서도 드러난다는 건데요. 예. 네,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후에도 이제 생활 축구와 밀접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현재 한국 축구의 개선점이 뭐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간극 그리고 국가대표 경기와 프로 경기의 간극이라고 봤을 때 이 사이를 뭐 충분히 메워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2년 울산 현대에서 데뷔를 해서 2016년 전남 드래곤즈까지 K리그 24시즌을 뛰었고 역대 최다인 706경기 출전, 45세 5개월 15일이라는 이 최고령 출전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불멸의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자기 관리가 협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이 51세 나이에 한국 유튜브 콘텐츠에 붐을 일으킨 가짜 사나이 2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이 김병지 부회장이. 그때 당시에 뭐 최고령 훈련생으로 출연을 하면서 불굴의 의지를 또 보여준 모습이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줬고 이게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축구 팬들과도 계속해서 소통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대한축구협회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 사나이 2는 결국은 방송 안 된 거 아니에요? 방송이 이제 일부 되다가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김병지 부회장한테는 이게 가슴 아픈 일일 텐데.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꽁지 TV 있잖아요. 이제 김병지 부회장의 유튜브가 굉장히 떡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그런 단어 써도 됩니까? 네, 얼마 전에 그 회사를 나와서 크게 뭐 제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써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들 무섭습니다. 자, 뭐 현장의 소리를 또 이 축구협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겠죠. 그러면 두 분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김병지 부회장과 직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지 부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랑 방송할 때 더 좀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네,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참 무섭네요. 프리랜서가 확실히 자유롭더라고요. 저도 공중파다가 유튜브 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솔직담박하게 팬들하고 소통하니까 그 점이 제일 강점이더라고요. 자, 이번에 그 축구협회에서 이사진들이 새로 선임됐는데 결국은 전문성 갖춘 인물을 파격적으로 인선했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뭐 다른 분들은 뭐 현장에서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들을 축적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고, 제 같은 경우에는 짧다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지난 한 5년 정도가 은퇴 이후의 시간들이에요. 뭐 현장에서 생활축구 또 저변학대 등등 해가지고 밑바닥부터 저희들은 만들어 오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아마 이번 뭐 저변축구 내지는 생활축구의 방향성을 좀 만들어 달라. 그 수고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잘 이렇게 보시고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뭐 좀 전에 제가 유튜브에 관계된 얘기들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 컨텐츠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축구 선수 아닌 분들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풀어드리면서 시간들을 보내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좋은 평가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부회장직 유지하면서도 유튜브는 계속 하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네, 계획은 잡고 있지만, 지금 뭐 모든 시간들은 어쨌든 그 부회장 시간에 맞출 거고요. 뭐 시간은 또 경영하는 거잖아요. 올바르게 경영하겠습니다. 스포츠협회 중에 축구협회가 아마 가장 큰 집단일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중들로부터 그동안 그 불신, 또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뭐, 김병지 부회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 지금 2년 임기고 또 2년 이후에 다시 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어떻게 좀 축구협회를 바꿔봐야지, 혹은 뭐 대중들의 불신으로부터 조금 개선을 시켜야지,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불신이라고 그러면 그 키워드가 불자가 들어간 거였잖아요. 아마 불통이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근래 한 3, 4년 동안 상당히 많이 소통하면서 협회가 또 잘 가고 있다. 또 역사와 전통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개선시키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2년 또 길게는 4년까지 이제 또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예. 시간들인데, 전통과 역사 이런 것들은 잘 개성해야 되겠지만, 예. 시대적으로 요즘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면서 받아들이는 이 층들이 많이 젊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역사 전통 속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트렌드를 입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통인데 소통으로 바꾸면서 단지 국가대표팀 내가 응원하고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국가대표팀도 한 팀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국가대표 경기를 볼 때는 대한민국이라 보지 뭐 우리가 대표팀 이렇게 칭하지는 않거든요. 예. 대한민국 원팀으로서 어떤 그런 뭐 가교 역할 또 내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현역 때는 당연한 거고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뭐 뛰었었는데 이게 네. 오랜만에 동적인 게 아닌 정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기분이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제일 무거운 거는 직함인 거고요. 예. 네, 직함인데 그래서 은퇴 이후에 5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저는 밑에서부터 했던 일들이고 지금은 뭐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일보다 받아서 하는 일이 사실은 훨씬 더 수월해요. 예. 지금 여기 저 아나운서 프리랜서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월급 받을 때는 뭐 일을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좀 편했지만 예. 이제 프리랜서 같으면 일을 만들어 오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더 크다고 봐요. 나가면 춥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양쪽에 있는 일들을 다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제한적인 일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축구 문화를 통해서 뭐 생활의 활력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 김병지 부회장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들 나가면 추운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야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시간상 축구 얘기를 더 하기 좀 그렇고. 예. SK 와이번스가 이마트의 인수가 대결 결정이 됐네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전격적으로 SK 와이번스 프로구단을 인수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어제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주식회사 SK 와이번스 보통 주식 100만 주, 이게 지분 100%거든요. 이 지분과 SK 와이번스가 사용 중인 SK텔레콤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을 총 1,352억 8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양측은요, 어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오는 2월 23일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후에도 야구단 연고지는 인천으로 유지를 하면서 예. 코치진을 비롯한 선수단 그리고 프런트 전원은 고용 승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현재 팀은 그대로고 뭐 이름만 바뀌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인천을 연고지로 두는 팀이 가장 많이 이 팀이 변경된 것 같아서. 예. 예. 또 맞습니다. SK가 굉장히 강한 팀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인천 팬들이 좀 아쉬워하기도 할 텐데 이게 오래전부터 준비가 됐었다고요? 예. 이게 사실은 두산이 모기업의 경영 악화로 매각하니만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두산은 사실 야구단 매각 의사가 없었고요. 특히 그 오너의 야구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서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신세계도 두산 매각설이 나올 때 후보긴 했어요. 아하. 예전부터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예. 그런데 야구 구단 중에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범삼성계 신세계가 나설 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놀라운 결과였고요. 이 야구계 그 뒷이야기인데 SK 그 매각은 최태원 회장의 의중이 아닌가. 예. 돈도 일단 안 되고 SK는 그 e스포츠 팀인 SKT T1이 있어요. 예. 젊은 고객층을 확대하고 싶은 신세계에서는 야구팀이 좀 필요했고 이미 젊은 고객들을 만나고 있는 SK에는 또 필요가 없어서 팔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정용진 부회장도 굉장히 야구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났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예. 지금 본인들이 하는 사업과 이 야구단 사업 하면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겠죠?
예, 아무래도 정용진 부회장은 그 시너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야구팀을 인수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철학을 또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이게 신세계그룹이 야구장을 찾는 고객에게 뭐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로 프로야구를 발전시키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인천에 있는 그 문학구장, 이 문학구장을 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센터로 바꿔서 이제 야구뿐만 아니라 뭐 신세계그룹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비전도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오는 것이 그 스타필드가 그 일산에도 있고 뭐 하남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인천 이제 청라지구에 요런 비슷한 그런 복합 뭐 쇼핑몰, 쇼핑몰과 이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건물들을 함께 지어서 그러니까 야구 팬들도 경기가 있을 때 오고 왔을 때 또 신세계 다른 브랜드를 이용하고 그리고 신세계 뭐 이렇게 쇼핑을 하러 오거나 뭐 다른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던 고객들이 야구 뭐 훈련장이라든지 야구 경기 등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이런 고객들이 서로 합쳐지는 이런 효과들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산 사직구장 앞에도 그 사직구장 바로 앞에 대형 마트가 하나 있는데 야구 경기 있는 날은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막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바로 뭐 올 시즌부터 그냥 이름 바꿔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 달 23일에 그 본계약을 체결한 뒤에 최대한 빨리 새 구단 또 출범을 위한 실무 협의를 끝내고요. 3월에 새 구단을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를 위해서 창단 준비를 위한 실무팀을 또 구성을 했고요. 구단 이름과 엠블럼, 캐릭터 등도 조만간 확정합니다. 신세계가 엄청난 투자를 할 것 같은데 2007년 KBO 해외파 특별 지명에서 추신수 선수가 SK에 지명이 됐어요. 먼저 일단 추신수 선수를 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리그를 마치면 김현숙, 손아섭, 박병호, 서건창 등이 FA로 나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 같아서 아마 또 롯데가 땅을 치고 그 장면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풀겠다. 엄청나게 아마 투자를 할 거예요. 신세계 쪽에서는. 예. 자, 그런데 벌써 팬들은 구단 이 팀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캐릭터는 뭔지 설왕설래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은 팀 명칭으로 그러니까 신세계 요거를 이제 영어로 바꿨을 때 앞 글자만 따면 SSG거든요. 예, 그래서 이 SSG 뭐 이제 TV 광고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쓱이라는 어떤 이제 이름으로 좀 통칭이 되는데 이 쓱이라는 단어를 야구팀명에 넣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기사를 봤을 때도 내부에서도 그룹 내에서도 이 SSG 쓱이라는 단어를 팀명에 부여할 그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SSG 와이번스 이렇게 쓰고 쓱 와이번스 이렇게 읽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쓱 와이번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듣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색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번스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캐릭터 완전 바꾸겠다? 예, 맞습니다. 팀 이름을 그대로 이어진 또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오비 베어스, 두산 베어스, 빙그레, 뭐 한화 이글스, 혜태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요런 사례들은 사실상 이제 그룹 내에서 모기업이 변경된 거예요. 아예 이제 그룹이 바뀐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팀 이름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고, 아예 지금은 뭐, 회사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예 전체 다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뭘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예상 안 돼요? 저희가 뭐 추천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상을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뭐 예상도 좋고 추천도 좋고. 창의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스포츠가 일단 또 신생 어떻게 보면 구단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그래서 좀 파워풀한 경기를 기대한다는 좀 그런 마음에서 정면 승부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그럼 나중에 저희 스튜디오가 저기 인천 청라지구로 가 있겠네요.
저는 조금 팀명을 좀 추천을 해보자면 예. 신세계 브라더스. 아, 왜요? 이게 그 영화 신세계에서 그 황정민 씨가 이정재 씨를 부를 때 어이 브라더 요거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끈끈한 어떤 선수단의 똘똘 뭉치는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브라더스 어떤가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최영진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아마 돈을 많이 풀 것이다. 그거는 예.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최 아나운서 본인 생각이죠? 본인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예. 지금 사실 신세계와 롯데 이 유통업체 간의 또 대결도 있습니다. 아하. 사업적으로도요. 예. 그러려면 성적이 좀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세계그룹 내부에서도 돈을 많이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추신수 선수에 대한 관심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통업계의 라이벌이 부산연고로 있기 때문에 거기만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근데 과거사를 보면요. 롯데와 혜태가 제과업계 라이벌이었는데 예. 매번 혜태가 이겼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뭐 그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두 유통 공룡끼리 맞붙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롯데는 그 신세계에게 어떤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아마 씁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단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진 아나운서 근데 롯데 팬들한테 괜찮아요, 이거?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유통업계 라이벌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또 NC소프트의 구단주가 이제 김택진 사장 아닙니까? 예. 김택진 네. 대표인데 김택진 대 정용진 젊은 또 리더십의 맞대결 또 거기만큼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또 NC 다이노스가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또 이 택진이 형, 이 김택진 구단주가 또 따로 가져온 이 검으로 또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택진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나이도 젊고 하고 이제 게임 산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팬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예.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질 수 없는 게 정영진 부회장도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예. 그 SNS 사진과 글을 올릴 때마다 화제를 좀 몰고 다니는데 이 김택진 구단주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 이 젊은 어떤 그 세련된 이미지가 서로 어떤 라이벌 구도를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전화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봅시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혁, 최영진 두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